그 절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게 무덥고 뭐 춥고 뭐 그래도 결국은 절기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수천 년에 우리 그 내려온 우리 선조들의 그 지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요즘 뭐 현대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뭐 무더위가 한 달은 더 갈 것 같다고 뭐 그 일기예보가 몇 주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일주 지나니까 선선해졌습니다. 네. 네. 자, 의식적 인간. 그러니까 의식적 인간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제목이 좀 길어요. 오늘 제목 제가 의식적 인간, 무의식적 인간 이렇게 잡았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이라는 말, 뭔가를 의식한다. 의식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도 쓰긴 해요. 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는 이 사건의 의미를 내가 의식한다. 그죠? 어떤 존재를 의식한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의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자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이게 뜻의자잖아요. 뜻의자에다가 뜻의자에다가 그 다음에 알식자예요. 그러니까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뜻을 아는 인간이 되자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근데 거기에는 좀 더 중요하고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익숙한 본문인데요. 그 인간의 그 생각의 영역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러분 뭐죠?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무의식 영역. 그렇죠? 마치 그 빙산의 일각처럼. 여러분, 빙산은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진짜 빙산의 그 크기는 대부분 다 물 밑에,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이 다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즐겨 인용하는 오늘 본문도 보면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깊은 물과 같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무의식의 영역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생각의 영역, 우리 내면의 영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깊은 물처럼 수면에 가라앉은 그 빙산의 그 크기처럼 그 무의식이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뜻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의식, 없을 무자에다가 그죠? 뜻의자에다가 알식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내면에 쌓아온, 경험해온 그 모든 것들이 무의식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은요, 무의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이성이라는 것은 의식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 뜻을, 그 의미를 알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통제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계에도 축사, 사단론, 마귀론, 또 축사, 그리고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이게 우리나라의 그 샤머니적인 신앙하고 뒤섞여가지고 좀 이상하게 변질되었는데 사실 정통 기독교의 신학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영역이 가장 발달된 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천주교예요. 천주교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회는 실제로 퇴마사, 축사하는, 악한 것을 쫓아내는, 축출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제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들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아주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영역에서도요,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낼 때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의 이름을 알아내야 돼요. 그 이름을 알아내면, 그 이름으로 불려지면 그 귀신은 통제를 받게 된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독교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영역에서 이런 퇴마와 축사의 영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일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악마의, 그 마귀의, 그 귀신의 정체, 이름을 알아내면, 그 이름으로 불려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불려주면 통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실제로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거기에 저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그 존재의 정체잖아요. 그죠? 그 정체의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 뜻을 알게 되면,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러한 신학적, 그러한 철학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그래요. 우리가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의미가 알려졌을 때, 그 뜻이 알려졌을 때, 그 뜻을 규정하는 이름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이름은 선주인데, 착갈 선자의 기둥 주자예요. 모든 선한 것에 기둥이 되어라. 선한 일에 기둥처럼 쓰여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예. 이름을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여자 이름 같긴 하지만 저는 제 이름의 의미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길 가면 누군가가 선주씨, 선주야! 라고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저를 부른 줄 알고 돌아봐요. 잠깐 이리 와봐. 그러면 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가요. 그렇죠?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통제를 제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식의 세계는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뜻이 불분명해요. 의미도 불분명해요. 뭐가 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뒤엉켜가지고 거대하게 내 내면에, 내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의식의 영역은 한 5%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의식의 세계가 사실은 우리 삶에, 우리 인격에, 또 우리의 어떤 그 관계, 또 우리 일상생활의 그 대부분을 사실 다 무의식의 영역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행동, 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어떤 반응들, 이게 의식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무의식의 영역이죠. 제가 우리 회사 직원 그 면접을 보는데, 여자 직원 면접 보는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2 직원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여러 명 봤습니다. 네.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이제 면접해서 이제 직원들을 뽑았는데, 그 면접하는 가운데 여성 직원들 재밌는 일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전혀 의도치 않은 질문을 던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질문이 툭 나오는데, 그 대답이 툭 나오는데 그 대답이 재밌었어요. 그 같이 그 면접관으로 들어갔던 그 본사의 그 총무이사가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 커피 회사인데 커피 좋아해요? 응? 커피 많이 마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면접 보는 면접 젊은 아가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3대까지 풀 수 있어요. 네, 커피 하루에 얼마나 마실 수 있냐니까 3대까지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네. 무의식적으로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무의식에 의해서 이렇게 툭툭 나오는 행동과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언제부터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여러분 인간이 의식을 갖고 태어날까요? 이걸 가지고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자들 또 그리고 그 발달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인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자의식을 어느 정도 갖고 태어난답니다. 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그렇죠?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자기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태어난대요. 그게 엄마라는 대상인지는 아직 모르죠. 그러겠죠, 여러분.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엄마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다 느끼고, 그쵸? 엄마가 먹는 거 그대로 아이도 그 영향을 섭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어느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이 의식이라는 걸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대부분의 사건들은 여러분 의식할 수 있을까요? 의식할 수 없을까요? 의식할 수 없어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경험은 해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과 의식은 다른 거예요. 그죠? 자기는 알 수 없지만은 수많은 경험을 엄마 뱃속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태교의 중요성. 그렇죠? 그래서 태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그리고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는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 아주 그 원초적인 어떤 의식을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 아이의 생각은 무의식의 흐름이에요. 네.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이가 시력을 제대로 보는 데까지 며칠 또 걸리잖아요. 그죠? 소리의 의미도 알 수 없고, 그래도 엄마의 뱃속에서는 일정한 온도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지만, 직접 태어났을 때 엄청난 또 그 아이가 고통을 겪잖아요. 엄마가 출산할 때 느끼는 고통의 몇 배를 신생아가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경험들이 무의식의 세계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의식은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통제될 수가 없어요. 의식의 세계로 이게 끌어올려져야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정이 왜 통제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감정은 무의식의 부산물이에요. 무의식의 부산물. 감정. 그러면 인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태어났을 때. 발달심리학자들, 맞습니다. 두려움. 모든 것이 완벽한 안전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고통 가운데. 두려움, 슬픔. 네. 그리고 상실감. 그런 걸 느낀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전에는 배가 고프면, 그렇죠? 배고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양이 자동으로 공급되잖아요. 배고픔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딱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배고파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들 태어나면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죠? 칭얼거리고 막 잠자는 것도 굉장히 괴로워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의식을 보면 네, 그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근데 아주 태아들도 있잖아요. 태아들도 왜 그럴까요?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요, 아이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자겠어요?
졸리면 자거든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버의 신경 물질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잠을 자는데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신경 물질의 그 전달이 이제 끊긴 거야.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게다가 두려움 속에서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심리학적으로 내가 죽으면 다시 깨어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밑에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게 되는, 이 태어난 신생아가 느끼게 되는 모든 감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그 경험이 다 어떤 거예요? 부정적인 경험들만 쌓이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들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그 무의식의 세계에 쌓이는 경험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졸려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다 우는 거를 해결해요. 그렇죠? 짜증나도 울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누가 보살펴줘요? 왜 울지? 배고파서 우나보다. 젖병을 물려주고. 얘가 기저귀가 축축해서, 찝찝해서 짜증나서 우나보다. 졸려서 그런가 보다. 막 재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는 뭘 느껴요? 우니까 이게 해결되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렇게 의식이 발달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우니까 배고픔이 해결되는구나. 내가 졸릴 때 잠이 잘 안 오는데 우니까 짜증내니까 나를 재워주는구나. 내 기저귀가 축축해서 막 몸이 찝찝하고 그래서 짜증이 나서 막 그러니까 우니까 또 해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울고 떼쓰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가 조금씩 커 나가면 세상을 알잖아요. 나한테 맨날 밥을 주는 사람이 엄마구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끔씩 나타나는 이 시꺼먼 사람이 이 사람이 아버지인가 보다. 그리고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그만 인간이 하나 있는데 가끔씩 내 젖병 뺏어 먹고 하면서 누굴까? 아무튼 가족이 뭐 그런 의식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알아본다는 게 뭐예요? 알아본다는 거. 어느 순간 알아봐요, 그죠? 엄마 보고 생각을 웃고 아빠 보고 생각을 웃고 낯선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게 뭐 낯을 가린다고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뭐예요?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식의 영역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의식의 영역일까요? 무의식의 영역일까요? 네? 우리 기독교 신앙. 공회한다는 거. 자, 보세요. 내가 뭔지는 몰라. 그죠? 뭔지는 몰라. 하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뭔가 내가 그것을 부정을 할 수는 없어. 그 뜻을 알 수는 없어. 하지만 뜻을 모르고 무조건 믿어라. 의식입니까? 무의식입니까? 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무조건 믿어. 지난주에 우리 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되겠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네? 무의식이죠. 무의식이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거 싫어하셔, 저러한 거 좋아하셔, 하나님의 뜻은 이래. 근데 그걸 무조건 따르는 것이 신앙이야. 이건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적 신앙이에요. 그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과연 무의식적 신앙인가? 아니면 의식적 신앙인가? 저는 의식적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무의식적 신앙이면 뜻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내고, 그러면 이뻐해서 그냥 상 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대. 뭐 깊이 따지지 마. 선택받았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지. 안 받은 것보다는 낫잖아. 감사함으로 믿어.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라. 뜻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죠? 네. 그게 다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무의식의 영역에서 그 무의식의 영역에서 무언가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무의식의 영역은 논리도 없고 이성도 없어요. 그렇죠? 그죠? 뜻을 알 수 없는 온갖 경험들이 뒤엉켜 있어요. 네. 통제할 수 없어요. 뜻을 알 수 없으니까. 결국 그러면 거기서 그 무의식의 영역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 결정의 기준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죠? 무의식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게 나에게 플러스가 되나 마이너스가 되나,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나한테 유리하나 불리한가? 이거 하면 돈 버나 안 버나?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부동산 투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자본이 생산성 있는 산업에 투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네? 산업에서 외채를 끌어와가지고 산업에서 돌려서 벌어들인 자본을 다시, 그죠? 국가 생산 시설이나 산업 자본에 투여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부동산에 투자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돈이 어떻게 돼요? 순화되는 게 아니라 묶여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요,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기업들 보세요. 영업이익 4%, 3%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거대한 대기업이 굴러가지? 여러분, 영업이익 3%, 4% 갖고 그 엄청난 대기업이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관건은 뭔가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대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여러분 3, 40%까지 치솟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의 영업이익은 4%도 안 돼요. 4%? 그럼 생각해보세요. 4%가 얼마입니까? 네? 100원을 쓰고 4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 장사 누가 할 거예요? 그런 장사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뭐예요? 현상 유지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어디서 버느냐? 영업의 이익이 4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 그걸 또 쪼갰어. 그러니까 40%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이익은 다 어디서 오느냐? 주식. 그리고 부동산. 여러분, 대기업들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건물 자산들이 세주고요. 대단합니다. 와,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진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자기 자본 비율이 뭐예요? 마이너스 4,000%? 네. 마이너스 4,000%예요, 4,000%. 네? 4,000%면 몇 배입니까? 자기 자본의 40배 이상의 부채가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 중에서 자기네가 사고 있는, 진짜 자기 돈 주고 소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몇 대 안 된대요. 나머지 다 뭐냐? 리스로 빌린 거야, 보니까. 렌탈로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항공료를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걔네 렌탈료, 리스료를 우리가 다 내주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 이익금까지. 그러니까 비행기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도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거 완전 금융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금융회사예요, 결국은. 네. 모든 사업 구조가 여러분 다 금융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숫자 노름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유지가 돼요. 네. 그리고 그 빚을 누가 갚아요? 소비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대한항공을 타면요, 그 회사의 빚을 갚아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네. 여러분, 저가 항공이 왜 쌀 수 있는지 아세요? 네.
저가항공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저가항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네가 아주 싸게 중고를 사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참,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해서 이러한 경제 구조를 돌리면 결국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라 경제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다들 그래요. 이 나라 경제가 이거 걱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건 의식의 영역이야. 그죠? 의식의 영역. 아, 이대로 쭉 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대부분 다요, 미래 세대가 지불해야 될 거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카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카드 빚을 누가 갚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갚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 위기감, 의식의 영역이죠. 그런데 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돈 벌어야 돼. 그렇게 실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어디 투자하면 좋을까? 이게 뭐예요? 인간은 뭐예요?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면서, 그죠?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의식적 인간, 무의식적 인간을 제가 잘 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양면성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잠언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0장 10절. 규격에 맞지 않는 저울추와 되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규격에 맞지 않은 추와 돼. 아시죠? 대박 아시죠? 대박.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여러 유대인들이 엄청난 장사꾼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뼛속부터 장사꾼들이에요. 이미 이 시대에, 그러니까 기원전 수세기를 몇천 년 전 올라가는 그 시대에도요, 유대인들은요 고리대 공업을 이미 하고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이미 장사로 이 중동 일대에 큰 자본과 행세들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돈을 벌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미 나와요. 거기 보면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 그들이 갖고 온 추와 그들이 갖고 온 대박을 믿지 마라.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농민들한테 원료를 살 때는요 굉장히 가벼운 추를 씁니다. 이걸 아시겠죠? 싸게 살라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팔 때는 무거운 추를 씁니다. 비싸게 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 자신이 사용하는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와 되는 다 미워하신다.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그 기준점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식의 영역에 왔다 갔다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한 사람이 사장이고, 그다음 사람이 직원, 남에게 적용되어야 될 기준이면 그 기준이 나에게도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 정당하다. 상거래에서도 정당하지만 인간상 모든 일에서도 그래야만 정당하다. 오늘 교동문도 우리가 관계되는 걸 들었지만, 제가 며칠 전에 어저께군요. 어저께 제가 택시 운전에서 봤어요. 택시 드라이버.
이거 보셨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그 광주 사태 때 있었던 근데 그걸 보면서도 내 거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알려고 하지 마. 엄마 다친다. 내가 사다고 내가 그냥 무조건 통제에 따라. 머리 막은 건 나야. 그때 그 영화 대사에서 그런 얘기를 아니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다. 지금도 그게 난제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랬을까? 군부가. 그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한 것은 역사적 사실로 입증이 됐어요. 그렇죠? 네. 대법원에다 최종 판결 졌어요. 그런데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왜? 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왜? 그 의미에 대한 부분. 그럼 그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그 부분. 왜 하필 광주였는가?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했는가? 굳이. 그들이 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 부분은 아직도 퀘스천이에요. 해석이 안 돼요. 그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독재, 그 야만의 시대. 그게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의식적 사건이었다. 무언가를 의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룬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우발적이었고, 그죠? 많은 변수들이 있었고, 그 무의식의 상충에 의해서 발생한 비극이었다. 그걸 정당화하자는 게 아닌가? 연재부지자는 게 아니다? 그건 엄청난 범죄다.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비극과 불행은 거기서 일어났어요. 바로 이 무의식적 사건, 무의식적 상충에 의해서. 전쟁 자체가 여러분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 저기 미국하고 북한하고 주고받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동네 깡패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너 죽어볼래? 완전히 그 동네 양아치들이 주고받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 국가와 국가 간의 그 외교 채널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과연 의식적이고,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북한이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리고 공동적으로 만 그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식의 영역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의식의 영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뭐냐?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것이고, 무의식의 영역에 넘어가면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은 뭐예요?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핵 문제가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걸 놓고 어느 양쪽에서 토론회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토론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TV 토론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의식적 주제를 의식적 토론으로 다룰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네. 무의식. 여러분, 이념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무의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의식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념의 맹신자들이 된 거예요. 그 맹신의 단계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의식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죠. 신앙이죠.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토론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끝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거창한 어떤 사회적 담론이나 시대적 담론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의식적인 인간인가, 무의식적인 인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그 수많은 말들, 행동들, 선택들, 판단들, 응? 얼마나 의식적입니까? 제가 하나 재밌는 거, 제 얘기가 아니라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행동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한 행동, 내가 지금 한 말, 내가 지금 어떤 가진 생각들, 선택들 또는 내가 느끼는 지금의 감정을 그 이유를 즉각적으로 여러분 3초 안에 3가지를 댈 수 없으면 그건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요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제 일상사의 한 10분의 9가 10분의 한 8, 9가 무의식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유일하게 의식적인 것은 회사 일, 업무 일과 관련된 거. 나머지 대부분의 일상사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난 내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삶을 통제한다고요? 손정희 씨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걸 다른 각도에서 받아들이는데 저는 그 말이 딱 매칭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통제할 수 있냐. 그러니까 사업의 기본, 비즈니스맨으로 성공하려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생활하라, 단순히 그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감정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다혈질이에요. 저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다혈질인 것은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 무의식에 쌓여있는 수많은 경험들이 저를 다혈질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혈질이라는 것을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다혈질적인 행동과 말이 나올 때마다 나의 이성이, 나의 의식이 그거를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이 탁 끌어오잖아요. 그 끌어오는 그 시간이 비유입니다. 정확하게 초를 잰 건 아니에요. 그게 1.5초라고 한다면 의식이 작용하는 시간이 2.5초, 1초 정도가 넘는데 굳이 비유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내 무의식의 세계에서 튀어나온 생각과 말과 그 행동과 그런 것이 즉각적이라고 한다면 1초만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의식이 개입하는 그 시간은 1초가 넘는데 무의식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순간순간 떠오르는 어떤 내 말과 행동과 감정과 판단과 선택과 그런 생각들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홀딩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홀딩. 네. 홀딩을 시키고 내 의식으로 그것을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검증 단계에서 3가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다시 무의식의 창고로 쳐넣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의식적 인간이 되고 나의 행동은 많은 문제를,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감이 안 좋아.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감이 안 좋은 이유를 대봐. 나 자신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즉각적으로 내가 3가지를 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진짜 내 무의식에 온,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내가 그 뜻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무의식 세계에 내가 쌓아온 그 경험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회사는 기존에 있는 커피 회사들이 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제가 작년에 군대에 카페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다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응? 그게 가능했으면 남들도 다 가능했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야. 군대가 나중에 입삭시키면 어떡할 거야, 군부대가. 그리고 그걸 외부에서 투자자를 유치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책임 누가 져? 이거는 망하는 길이야. 전부 다 반대했어요. 전부 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럼 제가 반대한 이유를 물어봐요. 왜? 왜 안 돼? 그럼 대부분 결국 얘기하거든요. 남들이 그런 걸 해보지 않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그게 이유예요. 그게 이유 될까요, 여러분? 감이 안 좋아. 감이 안 좋아. 뭔가 이 전체적인 요건과 그 진행이 뭔가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그 요소들을 갖춰가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의 얘기였죠.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정리를 해봤어요. 저도 객관적으로. 근데 제 판단은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 선에 이익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정도 선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개인 로드샵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결제 못 해주는 데는 많아요. 네, 그쵸? 네. 근데 군대는 돈 안 떼어먹잖아요. 바로바로 결제돼요. 이익이 적더라도 자금 순환이 빠르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해야 돼요. 그건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네.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한 보완을 만들었어야 돼요. 육군본부하고 직접 얘기하고 해군본부하고 직접 얘기하면서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다 보완을 했어요. 해봤어요. 됐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의식적 작용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무의식적 작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에 너무 의존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도 안 져요. 무의식은 책임지십니까? 모든 책임은요 의식적 영역에서 나온 결정과 행동들이 책임을 지지. 무의식은 뭐예요? 말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무의식의 영역에 매여 있어요. 네. 얘는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 책임질 거 같아요? 네. 절대 책임져요. 우리는요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의 영역으로 계속 바꿔나가야 돼요. 계속. 그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좀 불쾌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우리 회사 직원들 보면요, 자 업무 보고를 해봐. 말로 그냥 막 유창하게 회사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말로는 보고를 해요. 근데 보고서 글로 내봐 하잖아요. 쩔쩔맵니다. 쩔쩔매. 여러분, 자 어떤 주제를 딱 던져주고 글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거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 쉬운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어려움의 강도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만큼 무의식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해요. 생각, 말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글로는 이게 안 나와. 이게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글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논리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글은 뭐예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작업이 여러분 글이에요.
글입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제가 하십니다. 글로 표현이 안 돼. 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왜? 무의식의 영역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거기에 의존돼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의 행동과 사고와 모든 어떤 그런 감정과 이런 부분들이 의식적 작용보다는 무의식적 작용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을 쓰는 능력을 갖추면 제가 뭐 대단한 문장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메모하는 습관 중요하고. 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보면요. 제가 직원한테 같은 지시를 여러 번 했는데 메모를 안 해요. 메모를 해도 한 대 모아두지 않고 무슨 뭐 쪽지, 연습지, 뭐 어디 메모지 뒷면 같은 데다 해놓고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서 일 딱 보면은 내가 이미 지시한 걸 갖다 또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런 지시 처음 봤는데요.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직원들한테 지시한 걸 제가 써요. 내가 너한테 이거 시켰지, 너한테 이거 시켰지. 그리고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 너 이거 일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지시 안 하셨는데요? 야 임마, 내가 이틀 전에 너한테 이렇게 지시했지? 그러면은 아무 말을 못해요. 제가 업무 보고서를 쓰라고 양식을 갖다 줘도 끝끝내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끝끝내. 그 보고서가 그대로 저를 거쳐서 본사로 올라가거든요. 인사과로 올라가거든요. 안 써요. 못 쓰겠대요. 쓸 시간이 없대요. 그래 보고서 쓴 내용을 딱 보면 다 나와요. 보니까. 네. 여러분 비즈니스는요. 의식적 영역이 커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무의식의 영역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으로 사업한다? 감으로 장사한다?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그게 의식적 영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여러분의 인생을 무의식의 영역에 맡기셨으니까 의식의 영역에 맡기셨어요. 의식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의식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나 결정하더라도 의식적 작업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느냐. 이걸 감으로 판단하면 다 망해요. 제가 그런 경험이 많아요. 아, 선해 보여. 괜찮아, 저 사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하의 사기꾼인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그 편견들, 선입견들, 이것이 다 무의식의 영역에 속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신봉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무의식의 영역에 이렇게 매여 있을까요? 응? 선천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무의식과 함께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무의식에 우린 저항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단순해요, 이유는 여러분. 그게 편해요. 그게 편해요. 많은 생각이 필요 없어요. 많은 고민이 필요 없어요. 아이, 몰라. 난 이렇게 할래. 네? 선우 영료 씨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네? 우리는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려고, 이런 감정을 느낄까?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를까? 왜, 이런 감이 올까? 여자의 직감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직감이 나이를 들어갈수록 적중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여성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직감이 사는 날을 더할수록 높아져요, 낮아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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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일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여성들이요 100% 설문조사를 할 때요 당신의 여성으로서의 직감의 직감의 성공 적중률은 얼마나 됩니까? 그 조사가 있어요. 그 책자가 나와요. 여러분 모든 여성들이 적중률이 90% 이상 본인들이 믿는 것처럼 그리고 나이를 들어서 적중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왜 망하는 거죠? 왜 실패하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심리학자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 상황으로 몰고 간다. 네. 그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딴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껌 하나가 더 떨어지고 뭐 밥 한 끼가 더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과연 제외일까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남자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어디서 다 드러나냐면 글로 표현하면 다 드러나요. 글로 표현. 네. 제가 요즘 생각 노트라는 책을 하나 사가지고요. 자기의 생각을 뭐 어떤 양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글로 정리하는 훈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수첩을 여러 번 갖고 다녀가지고요. 이거 한 대다 쓰니까 이게 또 뒤죽박죽이야. 그래가지고 주제별로 딱 나눠져 있어요. 네. 내가 그 수첩에다 생각을 적어요. 적어봐요. 설계를 적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생각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을 그렇게 썼어요. 쓰고 어느 날 그걸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제가 읽어보는 거예요. 이 생각의 맥락이 일치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무의식에 쌓여있는 경험들이 뒤엉켜서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상황과 그 사건과 그 현장과 그 시점과 비슷한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그 뒤엉켜있던 것들이 툭툭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내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아요. 내 판단인 줄 알아요. 내 감정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하셨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대요. 그러세요? 지금도 자기는 온갖 생각을 하고 있대요.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순간에도.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그분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영역은 여러분 어디예요? 의식의 영역이에요. 의식의 영역.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의식의 영역이고 의식의 영역은 반드시 글로 표현이 가능해요. 글로 표현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거는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온갖 무의식으로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생각의 멀티플레이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나는 밥을 먹으면서도 남편이 지금 직장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지 이게 동시에 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생각의 멀티미디어가 아니라 엄청 산만한 거고요. 그건 생각이 없는 거죠.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줄 아세요? 왜 우울증에 빠질까요? 왜? 뭐 돈 못 벌어서? 가정에 무슨 불행이 닥쳐서? 건강하지 못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상실감이에요. 통제력 상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의 삶의 영역은 커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의 영역이 점점 줄고 무의식의 영역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어갈수록 의식의 영역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점점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는 거예요. 야, 그거 치즈. 여러분, 인간의 안정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안정감이 절로 생길까요? 그게 아닙니다.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간은 어떻게 돼요? 안정적이에요. 안정감.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안정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다. 그죠? 뭔가 안착을 했다. 그런 그 상황에서 인간은 행복하다라는 그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는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생기는 거냐? 바로 의식적 작용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의식적 작용. 그거이 옛날 때 그러다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뜻을 알고자 해야 돼요. 여러분의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것들의 그 의미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 왜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될까? 왜 나는 이런 말을 할까? 왜 나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난 왜 이렇게 느끼고 있을까? 이걸 자꾸 생각을 하고 기회가 되면 여러분 적을 노력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 의미를, 그 뜻을 알게 되면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그것에 흔들리지 않냐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냐고 여러분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나눌 때 있지 않습니까? 문명이 시작된 시작점을 뭐로 보죠? 문명이 시작된 시작점. 네? 문자가 발명됐을 때. 그죠? 그래서 그 문자에 의한 기록이 있는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선사시대와, 그죠? 선사시대 이후를 나눠요. 선사가 뭐예요?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글이라는 거예요.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뭐예요? 그건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뭐예요? 짐승의 역사였다는 거죠. 문명이 없는 짐승의 역사. 본능과 본능이 지배하고 무의식이 지배하는 그러한 역사였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라는 것이 뭐예요?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예요. 의식을 정리하는 도구인 거예요. 네, 여러분, 기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글로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보셔야 돼요.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디지털 시대에 뭐 이렇게 컴퓨터 자판치는 거, 어떤 사람, 전 맨날 글 써요. 저는 매 하루에도 수도 없이 글 써요. 근데 뭔데? 전 깨톡을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그건 글이 아니죠. 그걸 글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대들은. 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쓰는 거 수첩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갖고 다니는 거. 자, 두 가지 수첩이 있어요. 그 빨간 야크와 파란 야크, 그건 아니지만 두 가지 수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어떤 얘기를 써요. 제 생각, 떠오르는 생각들 쓰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요. 쓰고 제가 다 써요. 그리고 이 생각을 놓고 또 생각을 해봐요. 아닌 걸 지워요. 다 지워졌죠? 대부분 다 지우죠? 네. 이게 매일 써요, 제가 이렇게. 네. 그럼 남는 것만 있죠?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저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을, 그런 노력을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화도 한번 보세요. 의식적인 사람들끼리는요, 대화가 잘 됩니다. 대화가 빨리 끝나요. 왜냐하면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간단 명료해요. 그죠?
그리고 또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끼리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무의식적인 사람들끼리 대화가 잘 됩니다. 척하면 척이에요. 공감도 막혀요. 그런데요, 돌아갈 때는요, 제각각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대화 상대는 누굴까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무의식적인 사람과 의식적인 사람. 대화가 안 돼. 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그렇고 인간사도 그렇고 대부분의 일이 바로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20대 때, 제가 10대 후반, 20대 초반 때, 또 결혼하기 직전에, 저희 집안이 그렇게 행복한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부모님이 이렇게 가정적이지도 않으셨고, 따로 떨어져 사셨고. 그러니까 아무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얘기해 주지는 않았어요. 진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의례적인 것들만 얘기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얘기해봐야 그거밖에 없겠죠.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 속에서, 또 부모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느꼈어요. 결혼한다는 것이 정말 뭔지, 부모가 된다는 것이 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누가 알려주셨어요?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제가 그런 의문을 품었을 때의 나이를 우리 아이들이 그 나이가 됐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안타까워서. 너 이걸 알아야 된다. 아빠는 이거 몰랐다. 너희들은 이걸 알아야 돼.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저 얼굴 표정 보면 우리 딸 얼굴 표정, 저 꼰대 또 뭐라고 떠드는 거야 하는 표정이. 아유, 듣기 싫어. 이제 이게 딱 티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합니다. 왜 하는 줄 아세요? 왜 할까요?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가졌던 아쉬움과 원망을 전 주고 싶지 않아요. 난 얘기했다 이거죠. 그때 네가 그걸 기다맞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말이에요. 난 얘기한다. 그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식적 인간, 무의식적 인간이,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안에 이것이 공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사회, 또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회생활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왜 사인이 안 되는지, 왜 이게 성사가 안 되는지 도저히 얘기가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도대체 왜 안 되는 걸까? 당장 성사가 될 수 있는 비즈니스권인데 왜 안 될까? 보면은 서로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판단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그 사람들한테 숫자로 제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부족하냐는 거예요. 그럼 설명을 장황하게 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나는. 근데 알고 봤더니 결국은 그거예요. 나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달라는 거예요. 확신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확신을 줘봐. 그 믿음을 나한테 줘봐. 네가 나한테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줘봐.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야 되고, 뭐 같이 등산이나 골프라도 쳐야 되고, 커피 마셔야 되고, 뭐 식사하러 가야 되고, 뭐 친하게 지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왜 그래야 되죠? 왜? 여러분? 아니, 비즈니스를 하는데 서로 정직하게, 딱 계산해서 이건 네 목, 내 목, 그리고 이걸 잘 운영해서 서로 신의를 지켜서 이걸 합시다 하고 도장 딱 찍고 끝내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거는 기본이고,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인간적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 어? 왜 형 동생 하는 사이까지 가야 되며 왜 형제같이 가는 그 사이까지 가야 되냐 말이야. 누나 초범의 먹잇감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비즈니스는 제가 볼 때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다 무의식의 영역이 되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나라 발전에 엄청나게 문제가 되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도무지 몰라요. 왜 화가 나는지. 진짜요? 몰라요, 여러분.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여자들은 화가 잔뜩 나 있어. 알려주면 되는데, 나 이것 때문에 화났어 하고 알려주면 되는데, 말 안 해요. 그건 자기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진짜 모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한 가지 더 알았어요. 여자들이 그런 이유가. 그래, 너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잘못한 게 여러 가지 있을 거야. 이 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속으로 한번 그것까지 헤아리면서 한번 가슴 졸여봐. 여자들의 의도는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네. 있는 거 보니까 다 맞네.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남자들은요, 단순해요. 그렇게까지 생각 못 해요. 네. 남자들은요, 그렇잖아요. 모르겠네? 그렇죠? 그리고 끝이에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이러고 끝이다만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면요 몰라요. 뭐예요? 이 차이예요. 이것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왜 부모하고 자식하고 대화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춘기 때는요 자아정체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인 그 훈련이 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모든 어떤 사고나 느낌과 뭐 언어 모든 체계가 무의식적인 영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대화를 하려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걸 표현조차도 어려운 시기인 거예요. 그 시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좀 더 의식적인 사람이 좀 더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요즘 예전에 제가 혼자 비즈니스를 할 때보다 오너로서 비즈니스 할 때보다 지금 너무 편해요. 네, 너무 편해요. 모든 일들이 서류 작업에 의해서 기획에 의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걸 깨닫습니다. 옛날에는요 뭘 하나 하려고 해도 그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 부대에 가서 부대장을 만나야 되고 그 실무자들 만나야 되고 인간적으로 신뢰를 쌓아야 되고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얼굴 볼 일도 없어. 완전히 시스템화가 돼가지고 니네 계약 안 지켜? 우리하고 한 계약 안 지켜? 그러면 그 계약에 대해서 니네가 한번 페널티를 한번 당해봐. 그럼 막 시정돼서 오고. 제가 좀 더 유능해지는 것 같은 느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사업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진짜.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뜻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뜻을 알기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신앙은 무의식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제한된 의식의 영역을 가지고 다 설명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의식적인 신앙. 우리의 신앙은 글로, 말로, 언어로, 이성으로서 명확하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믿어. 하나님의 뜻이야. 회개해. 이 한마디로 끝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의식을 가지고, 나의 의식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